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장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앞쪽 부분들은 이전에 제가 PPT 화면과 목소리로 녹음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나가고 그 이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으로는 151페이지에 있는 질적 접근 방법 2, 정보의 수집과 종합화를 위한 질적 접근 방법, 이 부분부터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책을 펴셨죠? 자, 그럼 지역사회에서 하는 질적 접근 방법의 두 번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는 지역사회 포럼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역사회 포럼이라는 단어를 뉴스를 통해서 혹은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타보면 광고나 이런 뭐 길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나 이런 걸 통해서 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흔한 방법이고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시간대에 어떤 곳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하는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을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포럼을 많은 지역사회가 어떤 정책을 바꾸거나 할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라고 하는 것들이 혼동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럼은 오는 사람들을 일정 정도 통제하기 어렵다.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청회랑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 참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구조화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청회보다는 지역사회 포럼이 더 전문가들의 참여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실천가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인식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포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대화 기법을 들 수 있습니다. 대화 기법은 말 그대로 대화가 뭐예요? 쌍방 간에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화로 풀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대화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문제 혹은 지역사회 공통의 관심사들을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 또 연합을 통한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을 대화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은 발로 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이제 그런 과정이 대화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명목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이 명목집단 기법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목표의 확인과 행동계획의 개발에 활용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명목집단 기법 그래서 153쪽에 쭉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명목집단 기법은 주로 이제 어떤 그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리스트화해요. 리스트화해서 그 리스트화된 목록을 가지고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나름대로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명목 집단 기법으로 주로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한다거나 조금 문제의 폭을 조금 더 집약해서 축소해보자 라고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초점 집단 기법이에요. 초점 집단 기법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공통의 관심,
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명목 집단 기법이나 혹은 대화 기법, 또 지역사회 포럼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역사회 초점 집단 기법이 유용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 문제를 조금 더 잘 아는 사람, 요런 사람들의 소수 인원을 말 그대로 초점화해서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문제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보통 한 6명에서 8명 정도의 사람들을 추려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초점 집단으로서 독립된 분위기 안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나가는 이제 그런 기법이고요. 보통 그 안에 한 7, 8 혹은 뭐 조금 더 많으면 뭐 한 10가지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의 안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성취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가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수의 관점, 그다음 다수의 관점, 이걸 좀 구분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것이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델파이 기법은 지역사회 포럼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를 또 뽑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지역사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이제 델파이 기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 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정보 제공자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간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방법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문가로 뽑힌 사람들이 뭐 사회복지사나 뭐 교수나 뭐 지역사회 오랫동안 봐왔던 어떤 지도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뽑혔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의 어떤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들의 답변을 받아요. 그래서 공통된 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통된 답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더 축소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된 답을 가지고 또다시 질문을 보내요. 지난번 질문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모아졌다. 이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문제의 핵심들을 좁혀가는 방법. 근데 이제 전문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델파이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욕구사정 방법 중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양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양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했을 방법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조사론 시간에도 아마 배웠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왜 여러분이 요번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 온라인 강의 할 때도 여러분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아마 설문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양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구가 어떤지를 사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적인 연구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가장 이제 보편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구조화된 서베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화된 서베이 방법은 욕구사정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실 제일 중요하면서 또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욕구사정의 이 서베이 방법은 질문지가 이제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는데 그 질문지 안에는 구조화된 질문지도 있고 비구조화된 혹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편이나 이메일이나 혹은 면접관이 직접 가서 그 설문지를 직접 체크해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됐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질문을 물어보고 보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구조화된 기법이고요. 반구조화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질문지 안에 기호가 1, 2, 3, 4도 있지만 기타 해갖고 여러분의 의견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반구조화된 질문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좋은 점은 뭐가 있느냐? 이제 장점, 그러면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응답자들의 대답이 뭐 1번에 몇 명, 2번에 몇 명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 내용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 다양하고 상이한 인구 집단 간에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응답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질문인데도 60대는 뭐가 더 많았고 50대는 더 뭐가 많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구분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남녀별로 남자는 어디에 응답률이 높았고 여자는 어디에 응답률이 높았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뭐 학력별로 고학력일수록 무슨 답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응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선거 때가 돼도 이런 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20대는 뭐에 관심이 있구나, 30대는 뭐에 관심이 있구나, 여성은 뭐가 관심이 있구나, 지역별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단점도 당연히 있어요.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 조사자가 미리 가능한 응답 항목을 보기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거 말고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응답할 데가 없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조사자가 보기의 내용을 정할 때도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보기의 내용에 혹시라도 응답하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 것들을 감안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5번 기타 뭐 이렇게 해서 가로 안에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이제 그런 방법을 쓰면 이 단점이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안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는지를 그 확보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적절한지 혹은 특정 집단의 프로그램이 모든 대상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과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많은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을 보면 공통되게 사용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걸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무료급식.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됐든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 뭐 주간보호센터가 됐든 결식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결식을 예방하는 어떤 하나의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과연 지역사회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러면 결식의 사각지대에서 그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사회 지표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회 지표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부기관이나 혹은 정책을 위반하는 어떤 기관들, 뭐 사회복지 기관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기관에 의해서 수집된 기존 자료를 이용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사회지표 분석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역사회복지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욕구조사라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욕구조사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욕구조사 데이터들을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혹은 뭐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회 지표를 분석한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통계 자료를 쉽게 우리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들을 많이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적 접근 방법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별도로 띄어서 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공간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공간 분석 기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제 실습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나가게 되면 가끔 실습생들도 이걸 통해서 과제를 주기도 하고 혹은 하루 동안의 실습 내용으로 이걸 하기도 하는데요. 지역사회 지도를 그리라고 해요. 이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여기에는 공간적 자원,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다 포함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 지역사회 공간 분석을 통해서 지도를 그릴 때 어떤 특정한 시설이나 기관들만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반경 100m 안에 공원이 몇 개 있고 병원이 몇 개 있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몇 개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조사하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혹은 도표로 그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시설이나 공원, 빌딩 위치, 사회복지기관 이런 것들을 도표로 나타내서 근린 지역의 거리나 영역에 대한 지도를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지역사회 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치를 특정 위치를 지적하거나 이거를 색깔이나 핀을 사용해서 지역사회의 특징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관련 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자원 사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간적인 특성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심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 실습생들에게도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정보 체계라고 해서 이 지리정보 체계는 지역사회 문제 그리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컴퓨터나 스캐너나 프린터나 소프트웨어 등의 특수한 장비를 활용해서 그림을 나타내는 이제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쓴다기보다는 여론기관 조사라든가 이제 언론 기관 같은 데서 보면 이걸 통해서 많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화면이나 이런 데서 한 번 정도는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사회 욕구 사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우리가 흔히 많이 이 단어를 쓰죠.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프로그램은 목적 달성을 위한 집합적 활동이고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담고 있어요. 기획은 실제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 또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이것을 이제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은 그럼 뭐냐? 프로그램 기획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목적 설정, 수단의 선택,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제반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활동을 말하고요.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결과라기보다는 진행형으로서 지속적인 과정이고 목표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이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그램 실행, 평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가 사실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 프로그램 기획의 유형으로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욕구 중심 기획, 문제 해결 중심 기획, 그 다음에 자원 활용 중심 기획, 참여 기획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이 각각을 보면 욕구 중심 기획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문제 해결 중심 기획은 목표 집단의 문제를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활용 중심 기획은 관련 지역사회 및 집단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을 말하고 참여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프로그램 기획 과정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 계획 단계.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면 당연히 뭔가 준비해야 되겠죠. 자, 준비 계획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비 조사를 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이용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게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을 예비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분석과 욕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역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는 분석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또 사업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해야 되는 내용은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인데요. 실제로 대상자를 잘 선정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오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사장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려면 문제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개입 전략. 그래서 넘어갔나요? 아니죠? 개입 전략.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교육을 할 것이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집단 활동을 할 것이냐, 상담을 할 것이냐, 혹은 뭐 외부 활동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활용하고 결정하는 것이 개입 전략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준비 계획 단계가 그렇게 해서 끝이 나면 이제 실제로는 다 준비가 됐으면 뭘 해야 돼요? 실제 해봐야죠. 그쵸? 실제 실행 및 실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요때 이제 좀 기획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경력이 오래된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잘 해나가요. 근데 여러분처럼 졸업하고 막 오는 초임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기획 단계에서 준비는 잘했는데 실행을 엉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면 당연히 실천할 때 실행 과정에서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던 것들을 실제로 잘 해보고 실행하면서 효과가 있었는지, 효율적으로 진행됐는지, 어떤 부분들은 미진했는지, 어떤 부분들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하겠어요? 평가해야죠.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또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가치가 있었는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 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아까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평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왜 하느냐? 왜 할까요? 당연히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목적은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초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초 지식을 발전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이론들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만들어지고 보완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뭐 다른 내용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제가 넘어갈게요. 자,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 평가를 할 때는 여러분도 왜 시험 볼 때 쪽지 시험도 있고 퀴즈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평가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실제로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평가의 초점이나 평가의 설계 방법이나 평가자의 역할에 따라서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평가의 유형, 그러면 평가의 성격에 따라서는 총괄적 평가냐 형성적 평가냐로 나눠져요. 총괄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나서 목표가 달성됐는지,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종료 후에 그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게 총괄적 평가고요. 형성적 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중간중간, 우리로 치면 뭐 퀴즈라든지 쪽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죠.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잘 됐고 뭘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형성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에는 노력,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영향, 그 다음에 품질, 과정, 형평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책에 보면 166쪽에 표 6-1에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노력, 그러면 프로그램의 활동의 양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다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목표를 달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신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도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출석 점수 여러 번 반영하잖아요. 시험은 죽 썼는데 출석이라도 그래도 잘했어. 과제라도 꼬박꼬박 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을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고, 돈은 얼마를 썼고, 기간은 얼마나 활용했고, 얼마나 상담했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효율성, 그러면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를 받느냐, 이게 효율성이고요. 효과성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달성했느냐, 목표를 이루었느냐, 이제 요거를 보는 거예요. 효율성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일 파티를 하는데 꼭 파리바게트에서 2만원짜리 케이크를 갖고 해야지만 애들이 기뻐하느냐, 아니면 초코파이 한 상자에 초 하나 켜도 기뻐했느냐, 둘 다 기뻐한 게 마찬가지다. 그러면 초코파이를 갖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효율성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또 있는 게 영향. 얼마나 그게 이제 지역사회에 파급력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의 품질, 그러면 전문성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프로그램 제공한 사람들이 전문가냐,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했냐, 뭐 강사만 가지고 했냐, 이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1급 사회복지사냐, 2급 사회복지사냐, 뭐 학사 출신이냐, 뭐 석사 출신이냐, 박사 출신, 이런 거 다 평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정은 프로그램의 매개체,
해서 얼마나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프로그램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용자 선정을 공정하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형평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굉장히 평가에서 중요한 게 이 성과 평가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웃컴이라는 말과 아웃풋이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웃풋은 말 그대로 드러난 결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치예요. 수치. 뭐 예를 들어 몇 명이 참여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웃풋이고요. 아웃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웃컴이고 이걸 성과라고 해요. 실제로 참여는 별로 안 했는데 성과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참여는 엄청 많이 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웃풋은 엄청 많은데 아웃컴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아웃풋보다는 아웃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마틴과 캐트너라고 하는 학자가 체계 모델과 관련해서 효율성의 관점, 질적인 관점, 효과성의 관점으로 분류해서 이 성과평가를 이야기했죠.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투입 대비 산출이 극대화해야 된다. 질적인 관점에서는 투입 대비 질적인 산출을 극대화해야 된다. 효과성의 관점에서는 투입 대비 성과가 극대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기술인데요. 사실 이 기술 파트는 여러분이 실천론 시간 혹은 실천기술론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 적용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제가 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조직화 기술. 조직화 기술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 집단을 하나의 역동적인 실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으쌰으쌰 해서 뭉쳐있게 하느냐, 이게 이제 조직화 기술이에요. 조직화에서는 대인관계 기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중요한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가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가에게는 촉매자, 교사, 촉진자, 연결자로서의 보조적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조직화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조직화 기술을 제일 잘하는 게 NGO 단체,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계기술,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계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연계망을 얼마나 잘 만들어가느냐, 이게 연계기술이에요. 그래서 연계망은 개인 간의 접촉의 통로 또는 연결망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원이 있는 사람과 자원이 없는 사람을 연결해줘요.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과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줘요. 그게 이제 연계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옹호 대변 기술인데요. 옹호 대변 기술은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지역사회 약자들에게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복지사들도 잘 못하기도 해요. 지역사회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기술이고요. 표적 집단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옹호 대변 기술입니다.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적인 대변인이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옹호 기술은 기대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표적 집단과의 갈등이나 대결을 실제로 일부러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갈등이나 대결을 결의하는 옹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과정에서는 미시적인 실천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실천과의 사력 있고 또 훈련된 자아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옹호 대변 기술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피켓팅을 한다던가 서명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자원 개발과 동원 기술입니다.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존하는 자원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늘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외부의 이벤트, 뭐 이벤트성 어떤 바자회, 후원 행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영업사원처럼 세일즈맨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하거나 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자원 동원의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는 집단이나 조직체를 활용하는 방법, 또 다수의 개인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또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자원 동원할 때 많이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줬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조직체를 대상으로 그 조직체의 지도자로 하여금 구성원이 특정한 사회적 쟁점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요. 기업들이 봉사활동 많이 나와요.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은행, 뭐 우리은행, 그러면 우리은행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다 만나가면서, 혹은 몰라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방법으로 찾아가서, 앞에 사회복지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기관인데, 이러이러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사 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개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고요. 세 번째, 직장, 혈연, 기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후원자 개발할 때요, 다 친척들 괴롭히죠. 친구들 괴롭히고요. 그런 방법 써요. 근데 뭐 이게 내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파워먼트 기술이 있어요. 인파워먼트 기술은 말 그대로 힘이 없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사람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방법을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향상시키거나 지역사회 집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집단의 능력을 향상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인파워먼트 기술을 활용한다. 첫 번째는 개인적 인파워먼트를 형성하는 과정.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을 높여주면 자기 주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의 쟁점을 공공의 의제가 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래서 이들의 강화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서 참여의 확대, 법적인 조치, 힘의 행사 여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인적 인파워먼트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신념의 향상인 반면에 이제 집합적 인파워먼트는 사람들이 구성원 상호 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행동을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 자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집합적인 인파워먼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조직체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조직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면 그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혹은 기존에 있는 집합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분여회, 뭐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사회적 자본으로 끌어들이는 기법 이런 것들도 인파워먼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과 프로그램 기술인데요. 사회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역사회 조직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관련된 것이 이제 계획과 프로그램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서 프로그램 계획하는 방법 배웠죠?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짜서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처럼 사회복지를 졸업하고 들어간 초임사회복지사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또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계획해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다 보면 지역사회 인식이 바뀌게 되고 널리 퍼져나가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계획과 프로그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7장에 대한 교재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5장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도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 퀴즈 다 푸셔야 되고요. 퀴즈 성적에 반영합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반영합니다. 당연히 반영하니까 퀴즈를 내는 거예요. 건성으로 풀지 마시고 모르면 책을 뒤져가면서라도 꼭 퀴즈까지 다 푸시기 바라고요. 퀴즈를 잘 풀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 재응시기간도 있으니까 꼭 퀴즈까지 잘 풀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6주가 끝나면 그 다음에 7주차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휴강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저도 휴강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거는 과제로 대체할 건데 이 과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오프라인상으로 만났을 때 과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첫 시간이 중간고사인데요. 중간고사는 제가 과제로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과제를 공지해 드릴 거고요. 대신에 중간고사 당일날 여러분이 과제를 저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제가 미리 다음 주 중으로 미리 공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간고사 당일날 저에게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셔서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동안 수업하느라고 모두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분의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애쓰셨습니다.